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회복의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원 간사입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C라는 청년 교육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직책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축구팀 회복 FC 감독입니다. 네, 아주 큰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기록이냐면 최단 기간 내에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한 팀으로 지금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희를 낮추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패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성장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보수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왜 보수의 정신이냐?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보수의 원칙들이 바로 섰을 때 한 나라가 어떻게 되죠? 건강해집니다. 성장합니다. 균형이 잡힙니다. 반대로 보수의 원칙들이 무너질 때에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전체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 보수의 정신이 살아 숨쉬면 그 문명은 번창하는 것이요, 죽으면은 그 문명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보수의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보수의 역사는 곧 교회사와 함께 갑니다. 인류 사회에 유익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방출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수란 무엇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보수의 원칙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가? 대한민국 위기 진단.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아이고 오메 망했다. 끝나면 안 되죠? 무너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의 소주제를 잡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척하면 척 바로 저는 박수 쳐달라는 말씀도 안 드렸는데 제 눈빛이 이글이글 불탔나 봅니다. 참 지금은 기도를 절실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절박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를 하는데 나라를 위한 기도 빼놓지 않고 하게 됩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이 나라 지금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나라의 위기가 있을 거예요. 이 나라의 위기를 하나둘씩 좀 인트로에 말씀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사변적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나라의 지금 가장 심각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인구의 감소입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가 몇이죠? 1000만 시대 지났습니다. 770만입니다. 그 중에 가나안 성도가 몇 명일까요? 250만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가장 충격적인 거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20대, 30대, 40대 크리스찬 숫자가 몇 프로로 줄어들었을까요? 절반 감소했습니다. 10명이 5명이 됐다는 거예요. 젊은 인구가 이제는 교회를 안 가는 나라, 무신론이 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안보의 위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군사 기밀 같은 게 유출돼서 막 난리죠. 우리나라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보사라고 하는 것은 군 기밀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이 있습니다. 정보가 블랙 요원은 신분을 숨기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정보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북한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반대로 화이트 요원은 신분은 외교관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보를 취합하는 정보원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의 정보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보가 지켜지는 거거든요. 김정은의 동향을 파악을 하고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어디까지 왔으면 이런 걸 다 파악합니다. 근데 이 명단이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통째로 넘어갔는데 이게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 다음에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 휴미트 네트워크를 복구하는데 30년 걸릴 예정입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우리가 북한의 동향을 파악할 때 전투기가 파악을 합니다. 어떻게 파악하냐면 북한에서 나오는 음성 정보, 영상 정보 이런 신호를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게 전투기가 다 보는 건데 최첨단 기술이죠. 이 전투기 기술을 개발하는데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것도 통째로 북한에 해킹당해서 넘어갔습니다. 최근입니다. 또 우리나라 해병 사병입니다. 일개 사병이 한미 군사 훈련과 관련된 기밀을 1000만 원에 중국인한테 팔아넘겼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K2 전차, 우리나라 요걸로 지금 동유럽에 수출하고 있죠. K2 전차가 싸울 때 뭘로부터 안전해야 되냐면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막아야 되죠. 근데 그거를 양압 장치라 해서 바깥 공기를 차단시켜주고 안쪽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장치가 있어요. 이 기술도 최근에 한 연구원이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때는 국정원의 한 직원이 똑같은 블랙 요원 명단을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내에 우리나라 휴미트 정보를 넘겨서 북한 내에 있는 블랙 요원 절반이 곡사포로 처형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실감 나시나요? 이게 지금 보이는 풍경은 평화롭죠, 그죠? 근데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위대한 원칙과 생명선이 툭툭 끊기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또 어떤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동성 커플이 함께 거주만 해도 사실혼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건강보험 등록을 해주겠다 판결을 냈어요. 미국에서 1970년대 초반에 로데웨이드 판결, 즉 낙태 합법화 판결 이후로 신생아가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50년 동안 6천만 명의 아기가 죽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요, 인간 행동에 강제 명령을 내리는 성격을 가지게 돼 있어요. 해도 돼, 안 돼.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 거죠? 같이 살아도 돼, 결혼해도 돼, 인정해줄게. 그 다음에 동성 결혼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차별금지법으로 처벌해줄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 안보가 무너지고 있어요. 기독교의 진영이 와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시끌시끌했죠, 그죠? 이분은 그냥 뭐 극단적인 분이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온화하시고 성품도 그냥 평소에 이승만 대통령 존경하시고 김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정도의 온건한 주장입니다. 근데 이분 때문에 광복절을 친일 길로 만들려 하는 저 윤석열 비판하면서 민주당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 준비하고 있냐면은 뉴라이트 공직 진출 금지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승만을 존경하는 사람은 공직에 못 나가는 법안을 발의 준비하고 있어요.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찰들 전부 다 탄핵 걸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의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고 점점 좌파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좌파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릴 때 세 가지 공격 포인트를 잡습니다. 국정원, 군대, 마지막이 뭐죠? 교회.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다 보면은 무섭지만 않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역전의 용사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어려운 난국도 이렇게 풀어가시는구나. 기도는 정말로 살아있는 역사요 능력이구나. 정말로 다 끝났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은혜의 하나님이구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위기를 느끼시면서 동시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딱딱하게 원칙 이렇게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힘드실까봐 인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달 포럼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 5명이 있습니다. 보수주의 하면은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명단 만들어 놓은 걸 저희가 감정이입이 안 되니까 다 빼버리고 제 앞에 있는 위대한 한국의 대통령 2분과 제가 봤을 때 보수 역사에서 중요한 나머지 3명을 등장시켰습니다. 제일 앞쪽에서부터 보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링컨 대통령, 제일 뒤에 영국의 에드먼드 버커가 있죠. 자,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제일 뒤에 있는 에드먼드 버커 빼고 앞에 있는 4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 맞춰주시죠. 대통령. 딩동댕. 야, 역시 훌륭하신 분입니다. 또 무슨 공통점이 있죠? 영욱이 내 방송 더 듣고 오고. 그래도 좋은 시도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빼고 나머지 기독교인들입니다. 또? 네, 성순이사님. 반공. 일단 정답 쳐드리겠습니다. 그죠? 링컨은 반공은 얘기한 적 없지만 당연히 이 사람의 세계관에는 공산주의를 맞닥뜨렸으면 반대했겠죠? 아까 또 중간에 누가 손들었는데? 연호인가요? 네, 우리 앞에 누구지? 시온이. 나라를 살린 사람. 딩동댕 그렇죠? 맞습니다. 다 정답입니다. 이 4분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 게 다 총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사진까지 있어요. 직접 총을 맞진 않았지만 구글링해서 보세요. 뒤에서 저격범이 바로 뒤에서 연설하는 이승만 대통령 뒤에 뒤통수에 총을 겨누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빗나갔어요. 해방운동 하실 때는 총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탄 차를
뒤를 막 때리는 그런 풍경도 있습니다. 다 어떤 분들이죠? 영웅들인데 영웅들은 다 뭘 하는 사람들이죠? 쉬운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거죠. 아주 어렵다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혐오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분들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뭡니까? 제가 저번에 네 분들의 이야기를 쭉 보니까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파이터예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한 성격 하시는 분입니다.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할 때 한 소녀가 길을 잃고 어디에 갇혔는데 거기에 외국인은 허락 없이 그 여성을 빼낼 수 없다. 경찰이 막아서자 육탄전을 펼쳐서 소녀를 구해온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연히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이시고 역전의 용사이시 전쟁 용사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링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점잖은 분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키가 193이에요. 링컨이 당시에 별명이 거인이었어요. 거인. 그리고 저분이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변호사죠 당연히. 근데 주특기가 뭐냐면 레슬링이에요. 당시에는 무법천지였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사고 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레슬링으로 다 혼내줬던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이터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저분들은 좁은 길이 왜 옳았는지 확신을 가졌으며 그것이 누군가 방해했을 때에 뚫고 나갔다. 그리고 저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신앙의 힘으로 통과했던 분들입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하고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수주의라는 거는 우리 인류의 문명, 대한민국의 이 문명이라는 것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기둥들입니다. 이거를 모아놓으면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수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원칙들 제가 오늘 7개 준비했는데 하나씩 맞춰볼까요? 자, 첫 번째 순서 상관없어요. 사유재산 맞습니다, 집사님. 또 두 번째 뭐죠? 인간의 본성 맞습니다, 조상님 집사님. 역시 집사님들 탁월하십니다. 세 번째 가족 맞아요. 세 번째 또 뭐 있죠? 네, 법. 네, 죄송합니다. 법. 네. 다섯 번째 네, 개인의 존엄성. 그렇죠. 뭐 자유에 포함되겠죠. 또 뭐가 있죠? 두 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맞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네, 안보 누구죠? 딩동네 맞습니다. 마지막 안보로 이게 7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기독교의 중요성, 사유재산, 가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걸 지켰을 때 한 사회가 바로 서는구나. 이게 보수주의에 눈뜬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한 시대에 다 동시에 발견된 위대한 원칙들일까요? 아니죠.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실패와 성공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약도 보면은 왕이 섰다가 넘어지고 왕국이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또 우리 뭐 중국 역사를 봐도 그렇고 많은 제국들이 섰다가 넘어지고 중국도 유럽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민족 국가들이 사라졌다 없어지고 이 몇천 년의 역사를 쭉 보면은 야 이거를 하면 안 되고 이거를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쭉 요약하고 정리한 게 바로 보수주의의 원칙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부터 7번까지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1번은 좀 몸을 좀 풀겠습니다. 워밍업으로. 인간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을 존엄하나 불완전한 존재로 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안 돼요. 야 불완전하다 정말로 악마의 작은 버전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을 때려주고 싶기만 하죠. 근데 반대로 인간은 존귀해 넌 뭘 해도 돼 You can do anything 뭘 해도 돼 이렇게 해버리면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은 존엄하기만 하다 혼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의 리버럴이죠, 그죠? 미국의 특히 캘리포니아입니다. 거기는 수십만 원어치 이상이 안 되면 도둑질해도 다 봐줘요. 마약을 해줘도 오케이, 매춘을 해도 오케이. 왜? 인간은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그럼 인간이 파괴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인간은 그냥 완벽한 국가의 질서에 복종하기만 하면 돼. 이게 어떤 체제죠? 조선시대, 북한 이런 체제입니다. 그러면 보수주의는 뭐냐? 이 둘 다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존귀해. 왜? 근거가 어디 있죠? 하나님의 형상.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표현처럼 여전히 나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은 가족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간에게는 윤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필요해. 이게 바로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보수주의의 안보론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보수주의의 제한된 정보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보수주의의 모든 각종 이론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왜 제한된 정보가 있을까요? 에드먼드 버크라는 영국의 사상가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각자 다 생각이 달라. 하고 싶은 게 다 달라. 방향이 다 수백만 수천 가지야. 근데 정부의 방향성은 관리라는 하나의 목적만 갖고 임하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다. 이렇게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은 뭐죠? 인간은 자기 보존성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북극에 있는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서 실천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불가능할 겁니다. 스웨덴에 있는 어떤 기독교인을 위해서 뭔가 자선 활동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지구의 어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뭐 자동차를 덜 타야겠다? 이건 잘 안 됩니다. 그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사유재산을 보전해 주는 것이 시장 경제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갈래를 뻗어나갑니다. 자세한 건 제가 7월 포럼 때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바로 제어된 권력, 아주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어된 권력 두 번째입니다. 제어된 권력. 권력이라는 거는요 참 달콤하죠. 다 갖고 싶습니다. 그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권력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감시할 수 있는 권력, 어떤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 어떤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력,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줄 권력. 이 인간 사회는 권력으로 움직이죠. 그죠? 근데 인류 사회를 쭉 봤을 때 이 권력이라는 거를 도대체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야? 이 다툼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조선 시대에는 어떻게 결론 내린 거죠? 왕한테 다 줘라 그냥. 그게 우리 체제에 가장 좋으니까.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는 누구한테 권력을 줘라? 네? 시민? 그렇죠. 맞습니다. 시민한테 줘라. 또 반대로 어떤 문명에는 고대 아테네 때는 둘 다 믿기 힘드니까 귀족한테 권력을 줘라. 우리 인류 사회를 보면 항상 왕한테 권력을 주냐, 시민한테 권력을 주냐, 귀족한테 권력을 주냐 계속해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쭉 보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대 아테네 때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아테네가 왜 망했지? 민주정 하다가 망했지. 그러면은 이런 걸 좀 섞어볼까? 그래서 왕 같은 사람 한 명, 귀족 정치할 수 있는 귀족, 그 다음에 민중의 뜻을 그래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권력 세계를 섞으면은 그나마 조금 인간 사회가 괜찮아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발상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 시대로 오면은 마키아벨리가 비슷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동시대에 누가 이런 생각을 했죠? 칼빈이라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사상가들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류 역사가 상권 분립을 가지는 데는 이러한 긴 역사를 가지게 되면서 입법, 행정, 사법부를 나누고 그 다음에 국민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것이 그나마 시스템적으로 나라가 제일 잘 움직인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거를 가장 완벽하게 가장 성숙하게 구현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나라죠. 그 미국이란 나라를 바라보면서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이 상권 분립의 공화정인 미국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면 된다. 그 꿈을 품고 반세기 이상 투쟁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시스템적으로 상권 분립을 구축한 이 나라가 드디어 미국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이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다. 이런 선언을 또한 54년에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 온 이런 모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법치, 상권 분립, 기독교의 영향력, 보편적 인권, 이거 우리 스스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서양은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런 거를 다듬었고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지만 이 나라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조선 500년 역사는 뭘 숭앙했었죠? 중국의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화면이 뭡니까? 이 동심원 구조를 그리고 있죠. 우리나라의 유교 질서의 근원이 어딘지 아세요? 중국이죠, 그죠? 공자 철학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전쟁을 피하기 위한 국제 질서를 중국이 당시에 만들었거든요. 공자가. 황제가 제일 중심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황제 주변을 떠받치는 조공을 바치는 오랑캐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오랑캐가 질서를 잡아야 우리 명나라가 됐던 중국의 제국을 침략을 하네. 그래서 다 함께 평화롭게 지내려면은 너는 그 자리에 있는 채로 만족을 해라. 그런 철학을 만든 겁니다. 황제는 황제 자리에, 신하는 신하 자리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여자는 여자 역할만, 아이는 아이의 역할만.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원소 집단 같은 것들이 뭉쳐서 오랑캐 집단을 만들고 그 오랑캐가 만족하고 조공을 중국한테 바치면은 국제 질서가 편안해질 거예요. 저 동시몬족 구조 속에서 유교적 질서가 나타났고 그게 조선에 수입이 되어서 유교적 가정, 유교적 사회 질서 같은 것들이 딱 수립적으로 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적 문화가요, 이게 중국에서 온 거예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박살을 내버렸죠.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법 앞에서 전부 다 똑같은 인간이야. 전부 다 똑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묶었는데 동양은 그 저주에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관계를 끊지 못하고 중국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서 힘을 기르지 않아도 중국한테만 조공바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이런 문화가 조선시대에 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누가 도와줬죠? 당시에도 중국이 도와줬죠. 그죠? 중국이 도와줬는데 그 명나라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명나라 황제가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워서 만동묘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당을 만들어서 중간에 게 만동묘입니다. 중국 황제를 영원히 섬기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뭐죠? 척화비라는 겁니다. 옆에 가면 강화도 있죠. 그죠? 강화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병인양요, 신미양요. 프랑스 함대와 미국 함대에 맞서 싸웠죠. 조선이.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오랑캐 싫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서양 오랑캐를 물리쳐서 행복하다라고 전국에다가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조선의 역사 500년을 보면은 서양의 우수한 것, 기독교의 정신을 수입하는 것, 기독교의 시스템 수입하려는 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넘치는 것은 주술과 중국 숭배와 외세 배척과 오랑캐 배척, 이게 500년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선진적이고 문명적이고 소중한 것은 우리 힘으로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누굴 통해서 그게 들어왔죠?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의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웨일즈의 선교사, 영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정신과 모든 시스템들을 다 덧붙여 주었습니다. 다시 발빠르게 앞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상가들을 통해서 삼권 분립이 정비되었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고 이런 거는 시스템으로 넘어왔지만 먼저 정신, 기독교 정신이 먼저 기찻길로 깔리면서 이런 것들이 넘어왔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권 분립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는 우리 보편적인 지식이 되었어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감사하면서 살지만 근데 이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라는 게 소중한 걸 알면서도 이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가 유지되는데 진짜 필요한 경계선이 뭔지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우리나라 습성은 뭐가 있냐면은 권력자만 교체하면 뭔가 바뀐다고 생각하죠. 이게 어떤 거랑 같이 가냐면은 교회에서 목사님만 바꾸면은 교회는 괜찮을 거야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에서 뭘 말하는 거죠? 개개인 성도가 변해야 돼. 먼저 죄인이 먼저 회개를 해야지. 먼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야지. 그게 거룩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건데 마치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민들을 경계하고 국민들을 교화하고 국민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정치 문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문화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마치 성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잘못을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목사님만 바뀌면 우리가 행복하겠네요 라는 정신처럼 이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공허한 데모크라시, 공허한 민주주의라는 걸 외치는 음성은 많지만 민주정을 떠받치는 개개인 국민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는 담론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 나라는 망합니다. 단언컨대. 그게 바로 고대 아테네가 보여줬던 전철이고 그게 바로 고대 로마가 망했던 전철이고 기타 독일이 나치를 받아들인 전철이 바로 그거예요. 북한이 공산화됐던 것도 다 대중의 타락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타락한 지도자도 있죠, 당연히. 근데 타락한 대중 때문에 정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민주주의와 문명과 상권 분립을 이해할 때에 권력자 중요합니다. 시스템 설계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경로로 왔는지 중요합니다. 다만 시스템에 대한 이해보다도 그거를 떠받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자각하고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민주정은 절대로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7대 부통령 존 카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화국, 그러니까 민주정의라 이해하십시오. 단순히 수적 다수결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오해다. 이 바보들아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미국의 앞세대, 1세대의 사상가들은요, 정치인들은요, 그걸 알았어요. 민주정의라는 거 허울뿐이야.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밸류가 올라가지 않으면, 퀄리티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인간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동물 왕국이 될 것이야. 그거를 깨뚫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지금 잘못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잘못된 케이스를 말씀드려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케이스입니다. 히틀러 여러분들 외우십시오. 뭐만 하면 구구 너 히틀러 뭐 추종하는 구구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런 사람한테 카운터 어택 할 수 있는 좋은 무기 드리겠습니다. 너 히틀러도 민주주의로 당선된 사람인 거 아니? 라고 물어보세요. 히틀러가 당시에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독일 민족과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왜 민주적으로 선출을 했는가? 당시에 국민들이 왜 그랬냐? 첫 번째, 먹고 사는 국리. 두 번째, 여러 민족들한테 포위됐다라는 공포심. 그 두 개. 그게 뭐죠? 동물적 감각이죠. 히틀러는 타락한 독일 민족의 타락한 본성을 건드리는 기가 막힌 선동가였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지? 너 주변에 있는 슬라브인들, 유태인들, 양키들 싫지? 대동단결. 누구 밑으로? 히틀러 밑으로. 너희에게 먹을 걸 주겠어. 너희에게 다른 민족을 거느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어. 그 두 가지 현혹에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당시에는 어떤 또 신학적 배경이 있냐면은 교회가 다 타락을 했어요. 그 작고하셨지만 정일권 박사님이 쓰신 프로이트에 관한 책 보면요, 당시에 20세기 초반에 독일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적으로 마음껏 관계를 가져도 된다, 이런 거를 정치인들이 마구 떠벌리고도 하러 다녔어요. 왜? 게르만족이 많아져야 다른 민족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동거해. 결혼 그게 전통적 가치야. 그냥 다 파괴해. 그냥 무조건 애를 많이 낳아. 무조건 많이 사랑을 해. 그런 식으로 가족이 막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전통 같은 것들이 막 파괴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니체 철학이 더해지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고 초인적인 존재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어. 근데 초인을 보존하려면은 뭐만 보존해야 돼? 생물학적으로 강인하다고 인정되는 게르만족만 보존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남을 지배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끔찍한 거는 이게 민주적 절차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케이스입니다. 북한도 먹고 사는 논리죠, 그죠? 너 먹고 살게 해줄게. 북한의 당시에 토지를 못 가진 농민들이 김일성의 회의에 넘어가서 토지를 공짜로 준다는 사람들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북한의 공산화는 어떻게 진행됐다? 스탈린과 김일성이 빨간 빨대를 꼽은 것도 있죠, 그죠? 공산주의 빨대.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그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했던 무식하고 타락했던 대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공산화가 진행됐던 겁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다. 대중의 타락이라는 거.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모택동이 땅을 준다고 하니까 지주 계급을 몰아세워가지고 폭력적으로 처단하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공산화가 된 거예요, 북한도, 그러니까 중국도.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도 지금 뭐 부정선거 해가지고 난리죠, 그죠? 그래서 마두로를 인정을 하느냐? 마두로는 독재자입니다. 좌파 독재자. 반대인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 지지하느냐? 지금 양쪽으로 쪼개져 싸우고 있어요. 왜 이 정도까지 왔냐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30년 이상 저기가 석유가 많이 나요. 매장량으로는 세계 1등입니다. 저기에 석유가 많이 나는데 이 석유를 갖고 좌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냐면은 돈을 벌어서 대중들한테 다 공짜도를 주겠어. 좋지. 너 일 안 해도 되지. 너 석유 땅에서 무한대로 나와. 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아무도 일을 안 해요. 그러면 대외 신용도가 깎입니다. 아무도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인플레가 옵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도 끊기고 나라가 거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가 됐는데 이 나라의 옛날에 별명이 뭐였죠? 민주주의 진열장입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GDP 4등 규모로 잘 살았어요. 근데 대중의 우매화로 30년 40년 만에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빨리 감옥 가야 돼요. 저는 뭐 그냥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옥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외우세요. 나쁜 사람이고 저기 그 성남에 있는 대장동 이런 데 있어요. 안 가봐도 돼. 그런데 안 가봐도 되고 이런 데서 부동산 사기로 8천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검찰이 못 찾아내고 있어요. 어디 숨겼는지. 그다음에 백현동, 성남FC 뭐 말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수사받다가 5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제가 이런 역사적 연속선상에서 우리나라 얘기를 왜 이렇게 빌드업을 드리냐면은 이들의 세계관은 뭐죠? 간단합니다. 친일 지배를 받았던 이 나라에서 민주화 세력이 이 저주받은 나라를 구해줬는데 어디 너희 은혜도 모르고 친일파들한테 붙냐? 나만 지지해.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은 곧 민주화 세력이고 그다음에 반대되는 그 수구 보수 이런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친일파의 후손들이고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전체주의자니까 말 듣지 마. 오직 독립운동의 후손자인 우리한테만 지지를 주고 민주화만이 절대선이기 때문에 민주화 세력에만 표를 줘. 그렇게만 해준다면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주겠어. 그래서 현금 25만 원씩 뿌린다 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25만 원 뿌리겠다. 그다음에 뭐 전국민한테 뭘 주겠다. 그다음에 노동하지 않도록 뭐 그 근로 시간을 줄여주겠다. 온갖 달콤한 소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봉장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죄를 제일 많이 저지른 사람이에요. 근데 상식이 있으면 정치적인 논리가 달라도 이념이 달라도 야 상식적으로 저건 잘못됐다라면서 그 정당이 그 정치 집단이 자정 능력을 갖고 저 사람을 퇴출시키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대표 득표율 91% 이재명. 이게 바로 독일 나치화 현상이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세력이 대한민국을 삼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다. 경제 망하고 안보 망하고 에너지 망하고 의료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이유는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세력을 지금 눌러주고 있는 유일한 권력기관이 어디죠? 우리나라 행정부죠. 그죠? 그나마 이게 지금 이 분출하는 전체주의적 힘을 눌러놓는 게 미약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대통령 행정부입니다.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 군 통수권자고 여러 가지 행정기관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반대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쓰는 전략은 뭡니까? 우리 보수 쪽에서 인사하는 사람들은 다 탄핵인 거예요. 방통위원장 탄핵,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그 다음에 뭐 탄핵, 다 탄핵, 검사들 탄핵, 그 다음에 이재명 재판하는 재판부도 탄핵, 그 다음에 판사들 다 다시 뽑자, 그 다음에 사법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법부, 검찰, 방통위원장, 대통령 전부 다 탄핵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기서 물러나면은 본인들의 모든 걸 잃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장 가운데 있는 거죠. 여기서 모자라서 우리나라는 150석을 넘겨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죠. 여기에 과반 이상을 넘기면은 어떤 국회 정당이 자기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법안이 대통령 거부해서 국회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때 200석이 넘어야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정당이 국회의원석을 200개 갖게 되잖아요. 대통령의 모든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면서 대통령이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구조가.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이 조국당까지 합하면은 190 몇 석 갖고 있죠. 근데 200석이 조금 안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상한 악법들 다 거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 노란봉투법이 뭐죠? 노조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거. 노조가 무기한 파업했을 때 회사가 노조한테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퇴사한 노조도 사측한테 데모할 수 있는 권한. 이게 노란봉투법입니다. 이거 통과되면 우리나라 경제 마비가 됩니다. 그냥. 두 번째 무슨 뭐 특별법, 뭐 참사 관련한 뭐 특별법 이런 것들이 다 줄지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반대하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반대해야 되죠. 근데 민주당이 이제 그걸로 안 되니까 뭘 준비하고 있냐면은 200석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고 기준을 낮춰서 180석만 돼도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쿠데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이거를 이 자기들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를 냅두잖아요. 다 죽습니다. 민주당.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 나라는. 그래서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해서 1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을 동의했다 이러는데 뭐 이게 다 한국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수사를 해봐야겠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최재형이라는 사람 많이 나오죠. 종북 목사. 그죠? 여러분 다 아시나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총공이랑 관련 있고 무슨 비리가 있고 막 비리를 막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2000 문재인 때 2018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참고로 북한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북한의 정승절 태양절 참석한 사람이에요. 김일성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간첩처럼 수십 년 활동했거든요. 그게 문재인 때 걸렸어요. 2018년에. 근데 수사를 받았는데도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2020년에.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종북 인사들이 광화문에서 시위해가지고 문재인이 풀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남아서 지금 뭐라고 했죠? 대통령 탄핵 시비를 위한 이상한 소스를 방송에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저 탄핵 청원을 한 청원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재형이랑 함께 종북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조직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세력들이 이 나라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언론에도 가득하고 종교계에도 가득하고 정당에도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 보수 기독교 보수가 믿는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국민 중요하다. 정치 참여할 수 있다. 근데 일정 이상의 자유가 아니고 방종으로 빠졌을 때 공공이익을 해쳤을 때는 국가 주권자가 대통령이 또는 또 다른 정치 집단이 그 국민을 교정하고 교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이론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막아서고 있는데 부족함이 많죠. 그래도 과거에는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대중의 입맛을 맞춰주면서 자신이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지도자는 필경 그 나라를 독재로 만듭니다. 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타입이 아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던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에 한일 수교 정상화를 맺었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포항제철 만들고 현대자동차 만들고 그 돈으로 다 했던 거예요. 소형강댐 만들고. 근데 이때 데모하고 나섰던 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죠. 그죠? 일본의 신식민지 정책을 규탄한다 이러면서 막 죽창 던지고 횃불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거 지금도 풍경이 좀 비슷해요. 그죠? 친일 매국 윤석열 즉각 탄핵 이러면서 이 풍경이 좀 비슷한데 과거에는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정말 가슴만 따뜻했던 분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우리 학생들이 시위하는 걸 보니 참 마음이 아프다. 너네들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지? 그럼 민주주의는 여러 사람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뜻을 따르겠어. 일본이랑 수교 안 맺을게 했겠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학생들을 꾸짖었죠, 그죠? 학생들에게는 대한민국 헌법과 질서를 어지럽힐 권한이 없다. 다 집에 가! 얘기했어요. 그래 다 집에 갔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는 거 죄송합니다. 한 1분만 띄워놓을게요. 이 화면을.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문재인 대통령 5년은요 그냥 5년이 끝이 아닙니다.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을 앉히고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해 놓은 대법관들이 최근에 다 임기가 끝났어요. 그 말은 뭐냐? 문재인의 지배의 실효력은 거의 10년, 15년 가는 거예요. 이게 복구가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무너진 게 뭡니까? 우리나라 간첩 잡는 기관이 4개 있죠. 전 기무사, 이게 군 내에 간첩 잡는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그다음에 경찰 내의 특별수사대, 그다음 네 번째가 검찰의 공안검사입니다. 공안부. 근데 문제는 이거를 4개를 다 무력화시켜놨어요. 기무사, 군 내 간첩 잡는 기무사 4,200명 중에 1,300명을 날려서 2,900명으로 만들어놓고 예산 30%를 잘라놨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기밀 같은 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경찰 내 특별경찰도 인원 감축을 30% 이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간첩들 못 잡도록 다 팔다리를 다 잘라놓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이제는 검찰의 권력도 경찰한테 다 남겨줬죠. 그죠? 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자살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이 대통령이.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프로젝트를 움직이는가? 여러분 우리 정치권에 그런 말이 있죠. 좌파는 연대가 잘 되는데 왜 보수는 이렇게 4분 5열일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좌파 연합 굉장히 잘하죠.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종교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보수는 왜 단합이 잘 안 될까요? 이념과 세계관을 가르친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보신주의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짱땡. 여기서 임기 잘 보내고 나중에 퇴직해서 어디 포럼 나가서 강의하면 이름 멋있으니까 뭐 전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좌파들은 좌파적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교주가 필요하고 그들만의 헌법이 필요하고 행동대장이 필요하고 이게 종교적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은 간단합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계급주의를 없애라. 우리나라는 정의가 패배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이렇게 억압을 해서 못 가진 자가 반세기 동안 억압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싸그리 청소해. 검찰 꺾어, 기무사 없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간첩 잡는 거 하지 마. 그 다음에 검찰의 모든 권력을 무능화시켜. 이 나라의 역사도 전부 다 바꿔. 그리고 보수 대통령 전부 다 탄핵. 방통위원장도 탄핵. 전부 다 탄핵. 방통위원장이 왜 중요하냐면 방통위원장을 바꿔야 KBS, MBC 사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의 내정 가운데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중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헌법 기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탄핵당해서 빡 꺾여버리잖아요. 대한민국은 거의 보수 정권 재창출 안 됩니다. 거의.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분별력을 갖추도록 대통령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풍경 속에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탄핵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상병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들 아시죠? 들어보셨죠? 얼핏?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안타까운 해병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안타까운 해병 사고입니다. 수색 작전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사단장을 살려주기 위해서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해라. 이걸로 지금 몰고 가는 겁니다. 소스는 거의 어디서 나올까요? JTBC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7년 전으로 시기를 돌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광화문에서 운동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때 기도 많이 하셨던 분들 여기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참 엽기적인 게 뭐냐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막 탄핵당해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2017년부터 작업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멀러 특검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해서 뭘 만든 사건인데 그거 수사만 얼마 걸리는 줄 아세요? 대통령한테 죄가 있는지 없는지? 1년 10개월 걸렸어요. 조사. 그러고 혐의가 없으니까 기소 못 하겠는데요. 이러고 트럼프 탄핵 실패했어요. 그죠? 2017년에. 근데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얼마 만에 통과된지 아십니까? 단 6일 만에. 2016년 12월 3일에서 2016년 12월 9일 딱 6일 만에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랑 당시에 새누리당이 배신자가 나와서 6일 만에 대통령 탄핵시키는 걸 통과시켜버렸어요. 거기 안에 있는 탄핵 소추안의 증거랍시고 제가 문건을 봤는데 거기에 60%가 다 날조와 왜곡과 허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을 봤거든요. 거기에 70% 이상이 다 가짜 뉴스입니다. 뉴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검찰이. 그러면은 당시에 전 국민이 화가 나고 속아 넘어갔던 게 뭡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기밀을 주기 위해서 태블릿을 활용했다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죠? 근데 그 태블릿 나중에 국과수에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단수 사용자인 최순실로 특정할 수 없다. 왜? 여러 사람이 쓴 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기밀이라고 취급받는 자료들도 전부 다 인터넷 기사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법정에서 포렌식 감사로 드러날 거를 그럼 JTBC는 당시에 왜 태블릿을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결국에는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강요죄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당연하죠. 강요한 증거가 없는데. 그럼 도대체 이분은 왜 탄핵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JTBC의 회장이 누구죠? 홍석현 회장이죠. 그죠? 이 사람이 당시에는 손석희 당시에 JTBC 사장한테 그 소스를 줬어요. 태블릿 이거 활용해 보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기 위해서 JTBC가 움직이고 있죠. 회장 누구죠? 홍석현 회장 똑같습니다. 손석희는 MBC로 지금 넘어가서 다시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시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좌파들은요 진실 상관없습니다. 정황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정황만 만들고 가짜뉴스로 판별나도 국민들은 개돼지니까 어차피 진실은 몰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권력을 잡는 걸로 가는 거죠. 홍석현 회장의 꿈꾸기는 뭐냐? 당시에 이 전국을 당시에 이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이지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운동이 되죠. 이때 홍석현의 JTBC는 테이블릿으로 장난질을 하고 일단은 탄핵안은 소추가 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했죠. 그 뒤에 3달 뒤에 바로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JTBC의 회장은 당시에 뭘 꿈꿨는가? JTBC 회장직에서 내려온 다음에 리셋 코리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 책에 나오는 거예요. 리셋 코리아. 본인의 정신 상태를 리셋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뭘로? 뭔 정신으로? 누구랑 결탁해서? 그 뒤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려고 미국을 가려 했냐면은 당시에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계산은 뭐였을까요? 대권 출마. 그래서 갓 당선된 미국 대통령과 좋은 그림을 만들면은 이 사람이 당시에는 뭐 문재인이냐, 뭐 홍준표나 이런 걸 다 제끼고 슈퍼스타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당시 악천후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팅이 1차가 취소가 됐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대권을 접었고 근데 이 사람이 다시 JTBC 회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7년 전에는 JTBC 태블릿, 지금은 최상병 사건. 자세한 건 제 방송 보면은 진입을 다 갈아놨는데 이거 다 사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한쪽에서는 언론발 나라 뒤집기 시도 7년 전이랑 똑같아요. 그죠? 한쪽에서는 정당발 탄핵 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는 종북 주사파가 있고 이 나라가 기도가 없으면요 금방 넘어갑니다. 지금 체제가 이런 위험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임이 있는 자유입니다. 이 나라에 자유가 오기까지 지난한 여정이 있었죠. 근데 자유라는 거는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면서 아까 제가 기독교의 유명 인물들을 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네요. 존 위클리프, 야누스, 마틴 루터, 윌리엄 윌버포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인류가 자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있는 자유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인류 역사는 항상 자유를 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제시시키는 체제가 첫 번째 들어서거나 중세 카톨릭 체제가 그렇죠. 두 번째로는 자유를 너무 신봉하는 체제가 나와요. 그게 프랑스 혁명이고 미국 남북 전쟁 이전의 체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항상 밸런스를 잡는 건 누구냐면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자유가 너무 넘쳐 방종으로 가고 그다음에 너희가 스스로 독재자를 부르고 시스템을 붕괴하는데 질서도 중요해. 얘기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고 반대로 자유가 너무 없으면은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투신했던 게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역사가 바로 종교개혁과 교회사로 볼 수 있는데 저기 있는 분들은 아담 스미스, 윌버포스 빼고는 앞에 세 분은 정치운동을 했던 분들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입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말씀을 라틴어가 아니고 모국어로 볼 수 있게 해라. 두 번째, 예배 드리는 형식을 성경적으로 맞춰라.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린다. 그 다음에 교황은 바벨론 음녀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영역을 가르쳐줬던 분들인 거예요. 교황과 황제가 모든 걸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독자적인 영역이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투쟁을 했는데 그 결과로 어떤 영역이 생겼죠? 왼쪽은 영역이 뭐냐면 동양적 체제인 거예요. 정부가 다 해. 가정도 관리하고 뭐 교회도 관리하고 다 관리해요. 동양적 체제는. 근데 이 서양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탄생한 질서는 이런 겁니다. 경제도 국가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종교도 따로 그다음에 정부 역할은 제한되고 이게 종교개혁의 투쟁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싸운 결과로 어떤 서양의 우월성이 생겼냐. 왕은 왕 역할만, 정부는 정부 역할만, 그다음에 교회는 교회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독자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 영역은 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자생적 질서, 분립된 질서가 막 생겨나서 서양에서 이게 무르익었는데 희생이 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누리는 존귀한 자유라는 거는 이런 피 흘림을 통해서 왔다라는 거.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7월 달에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 링컨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자유가 오는 데는요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피와 이런 게 있었는데
아브라함 링컨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드렸던 기도와 투쟁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1789년에 헌법이 채택이 되고 건국이 되었죠. 그 뒤에 1861년까지 미국은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은 노예를 가져야 되냐, 노예를 폐지해야 되냐, 그걸로 막 싸웠던 거예요. 미국의 밑에 있는 주 지금도 있죠.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주는 가만 보니까 나는 노예제를 유지하고 싶은데 1861년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기에는 당시 주요 산업이 뭐였죠? 면화, 옷감 만드는 거. 그거를 영국이랑 기타 유럽 국가에 막 수출하면서 쉽게 말하면 돈을 너무 쉽게 버는 거예요. 농장주들이. 노예는 그냥 노예죠, 그죠? 노동 가격이 안 뜹니다. 근데 막대한 마진을 남기는 이 산업을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또 많았고 당시에는 위에는 공업지대였기 때문에 밑에 있는 남부 농업 중심의 이 노예제는 북부의 눈에 가시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미개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거를 미루다가 1861년까지 이 논쟁이 계속되는데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총칼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남북전쟁 시작인데 여기 보면은 남북전쟁이 시작됐던 게 1861년 4월 12일입니다. 4월 12일. 근데 그때 어떻게 전쟁이 시작됐냐면 밑에 있는 저 7개 주 중에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먼저 연방 탈퇴를 선언을 했죠. 근데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1860년 11월 달에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당선될 때 뭐라 얘기했냐면은 나는 미국의 노예제가 바로 즉시 폐지되어야 할 아주 비도덕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라고 폭탄 발언한 거예요. 그래서 60년 11월에 당선된 링컨을 바라보면서 미국 남부에 있는 주들이 바로 12월 달 한 달 뒤에 우리 그럴 거면은 미 합중국 안 해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뜯어 말렸습니다. 너네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연방 탈퇴 취소해라. 아니면 죽는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남부 주들이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주에 미국의 연방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썸터 요새라는 데가 있어요. 저기 미국의 연방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는 링컨이죠. 링컨의 군대가 저기 있었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저 썸터 요새를 공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군이 반란 일으키는 거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저 공격을 딱 바라보면서 미국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야 그래도 말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링컨? 그리고 당시에 링컨을 보좌하던 7명의 장관들이 온건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썸터 요새를 공격하긴 했지만 이거는 일단 대화로 풀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링컨의 반응은 뭐였냐면 싫다. 반란이다. 링컨이 왜 위대하냐면 첫 번째, 저들의 노예제를 지키고 싶어서 연방 탈퇴한 세력을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반란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어떠한 미국의 주들이 어떠한 이슈를 갖고 연방 탈퇴를 인질로 잡아서 딜을 하게 되는 걸 용인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모든 주들이 다 똑같은 탈퇴 시도를 할 겁니다.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정도 선을 허용해 줬을 때 그 다음 선을 노리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링컨은 그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경로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이거는 반란으로 규정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남부주들에서 링컨한테 딜을 제시했습니다. 남부에 노예제를 찬성을 해주면 유지시켜주면은 연방 탈퇴를 고려해보겠다. 근데 링컨이 뭐라 했냐면은 항복 먼저 해. 딜할 생각하지 말고 항복을 먼저 해라. 너네가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란 규정을 하고 반란 세력을 진압의 대상으로 바라봤고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설령 남부주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서부, 북부, 동부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문제, 투표의 문제, 경제의 문제, 무역의 문제로 누군가가 탈퇴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연방의 유지를 위해서 위대한 선택을 했는데 내부의 비판자들과 남부의 살인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남부 세력을 반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바로 전쟁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당시 했던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남길 때까지 싸워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전쟁은 지속돼야 된다. 연방 유지를 위해서. 근데 그거는 조지 워싱턴 1대 대통령이 남겼던 그 고별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미국은
서부가 동부를 필요로 하고 동부가 서부를 필요로 하고 남부는 북부는 남부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찢어지게 될 때는 항구적인 내전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럽처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연방이 왜 중요하냐면은 쪼개지잖아요. 유럽처럼 치고받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링컨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아닌 거예요. 왜? 미국의 연방이 유지가 안 됐으면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가 됐지 태평양으로 진출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나라는 못 되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링컨이라는 사람이 전반부에는 남부 세력을 반란으로 규정지으면서 엄청난 싸움에 휘말렸다면 63년부터는 승기를 조금씩 잡아옵니다. 미국의 그 북부가.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링컨은 아예 연방 분열의 씨앗인 노예제를 완전히 없애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는 미국의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링컨을 말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거 완전히 없애게 되면요. 너무 급진적인데요. 북부에도 노예제를 찬성한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요.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근데 당시에 64년에 미국 대선 보면 그게 말이 되는 게 뭐냐면 링컨이 전쟁을 거의 이겼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 같죠? 아닙니다. 550만 표 대 450만 표로 100만 표밖에 차이 났어요. 전쟁을 이겼는데도. 그 정도로 북부에도 노예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근데 링컨이 63년 1월 1일에 위대한 선언을 하죠. 이 시간 이후로 63년 1월 2일부로 이 나라에는 피부색을 위해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해방. 근데 그 왜 그렇게 한 거냐면은 미국의 연방이라는 것이 분열될 수 있는 씨앗을 영구토록 제거를 해야 이 나라가 다시는 내전으로 안 돌아가는 걸 바라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오히려 미국 북부와 장관들과의 싸움으로 간 거죠. 그래서 링컨이라는 사람은 거의 모든 사람과 다 싸웠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당연히 뭐가 많아지죠? 적이 많아지겠죠. 그죠? 남부에 있는 적들이 많아. 흑인들 빼고는 다 미워해. 장관들도 미워해. 미국 북부에 있는 사람들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분이 65년 4월 14일에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할 때 뒤에서 괴한이 총 쏴서 머리에 총을 맞고 9시간 버티다가 이제 사망을 했죠, 아침에. 근데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신앙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좁은 길을 걸어갔는가. 근데 이분이 그 바라봤던 게 뭐냐면은 연방의 유지 첫 번째, 두 번째 남부를 왜 반란세로 규정했냐면은 남부가 당시에 독립을 주장할 때 어떤 걸 선언한 줄 아십니까? 미국의 독립 선언문은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되죠. 우리 위 더 피플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 더 피플.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이 선출해서 우리가 총칼이 아니고 이제는 헌정 절차를 통해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문명국을 만들어 간다는 선언입니다. 근데 남부는 탈퇴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위 더 피플을 없앴어요. 위 더 피플을 없애고 남부에 있는 대표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부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동의하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다고 바라본 거죠. 그래서 링컨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공화국이 붕괴가 되는 거를 바라봤기 때문에 공화국의 존속을 위해서도 그런 위대한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많은 그 적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링컨은 암살을 당했죠. 근데 당시에 미국 남부에 대통령이 있었어요. 제퍼슨 데이비스라고. 저 분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원흉이잖아요, 그죠? 근데 평생 건강하게 잘 살다 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로버트 리 장군은 남부를 이끌던 총사령관이었어요. 남은 여생은 대학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근데 링컨은 죽었어요. 이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메리 링컨은 링컨의 부인입니다. 링컨이 암살당할 때 옆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바로 옆에서 총을 맞고 죽었어요. 맨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메리 링컨은 남은 평생을 정신병자로 살았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영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게 토마스 링컨, 링컨의 어린 아들입니다. 링컨의 아들이 4명 있었거든요. 링컨의 마지막 아들만 성인 될 때까지 살고 나머지 3명은 다 소년 때 죽었습니다. 질병으로. 근데 아버지가 죽은 소식을 토마스 링컨 꼬마아이가 들었어요. 7살짜리가.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뭐라 했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을 거라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행복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우리 아버지는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이제 가족이 바라봤을 때 링컨의 모습은 뭐냐? 우리가 후대는요, 이승만 대통령도 막 한미상호 방위조약, 토지개혁 너무 위대하죠. 막 미국에 정가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링컨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이 말년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적들이 생깁니다. 신앙의 힘으로 돌파했지만 그 마지막에 이렇게 다 초라한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링컨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이게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보상을 지상에서 보상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거 완수하고 거기 순종하는 게 내 보상이다. 그걸 위해서 내 생명까지 다 내려놓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연방의 유지와 공화국의 존속 그리고 자유의 보존 덕분에 연방의 아버지로 기억이 되어서 워싱턴 DC에 가면 정중앙에 링컨의 상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무슨 어떤 힘으로 도대체 이걸 했는가? 대한민국 건국과도 관련 있고 이승만에게도 영향을 줬고 미국의 연방을 유지시키고 노예제를 해방했고 미국의 자유를 번영시켰고 그 어떤 힘으로 했을까요? 신앙 힘입니다. 이분이 63년 3월 30일 게티스버그 전투가 결정적인 전투거든요. 북부가 승기를 잡은 그 2달 전에 있었던 금식기도 선포인데 이분이 미국 국민들한테 금식기도를 막 요구했던 분이에요. 그거 아시죠? 이분이 3월 30일에 어떤 기도 선언문을 채택을 했고 기도 선언문을 작성을 했냐면은 잘 보십시오. 이 땅을 황폐케 한 끔찍한 내전이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으로 여겨되지 않겠습니까? 남북전쟁의 원인이 뭐다? 이분은 영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 죄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지금껏 평화와 번영 속에서 보존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경험하지 못한 부와 국력 면에서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의 국력은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황폐케 되는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끊임없는 성공에 도취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보답하기엔 너무나 부유해졌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졌다. Too pride to pray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전투에서 이기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회개요, 금식이요, 기도요, 애원이다. 나는 이 선언에 의해서 63년 4월 30일 한 달 뒤에 국가적인 금식 기도의 날을 4월 30일이 될 걸로 선포하며 모든 국민이 이날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삶에서 떠나서 그곳의 공적 예배 장소에 모이거나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고 이 엄숙한 날에 적합한 종교적 의무들을 겸손히 실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기도 제목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거냐. 정치만 생각했으면 어떻게 얘기했겠죠? 여기에 이 군대를 배치하면 이기고 그 다음에 얘 장관을 넣고 빼고 이 얘기만 했겠죠, 그죠? 근데 링컨은 미국을 진단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의 근원에 뭐가 있느냐? 도덕적 타락 마찬가지 있지. 근데 더 심층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나라의 영적인 타락, 회개치 않음, 부유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음, 거기에 영적인 잠듦이 있고 거기에 영적인 게으름이 있고 전적인 타락이 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노예제에 대해서도 무감각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됐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이전에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요 금식하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합시다. 그게 바로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뒤에 전쟁이 승기를 잡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가정, 이슬람의 창궐, 인구 감소, 무너지고 있는 안보, 무너지고 있는 삼권 분립, 이 모든 것들의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위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우리 가까이 왔다라는 거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감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링컨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자비로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이다. 링컨의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은 요약하자면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자유, 미국 국민들한테 자유 있다. 하지만 그게 경계 안에서 행사될 때에만 그게 바로 참된 자유다. 그걸 어긴 세력들은 반역 세력이고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피를 흘리겠다. 그게 링컨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우러본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그 정신을 삽입을 했죠.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사유재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유재산이 왜 중요하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초록색으로 색칠한 곳은 경제력 자유도가 높은 곳이에요. 경제력 자유도가 높은 곳은 곧 보통 보면은 종교의 자유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높은 것은 당연히 사람의 활동도 배려를 하고 장려하기 때문에 경제력 자유가 발달하고, 마찬가지로 경제력 자유가 발달하면 국민들의 국력이 세지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는 전체주의 정부도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는 건데, 이 사유재산이라는 것도 참 감동적인 스토리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개혁,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전반적인 인프라가 설치가 됐지만 거의 한 80%의 공로는 박정희 대통령 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에 지금의 우리의 국부인 먹거리인 포항제철, 철강, 그 다음에 조선업, 그 다음에 반도체, 무기 이런 것들이 다 건설까지 반도체 박정희 대통령 때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유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사유재산제가 살살 녹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악법들이 상당히 많지만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이제 50인 이상 기업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5인 기업도 다 해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 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면 모조리 다 CEO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벌벌 떠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를 위한 것 같지만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죠. 왜? 고용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고용을 안 해요, 무서워서 CEO들이. 그러면 이런 거를 알면서, 이런 걸 당연히 민주당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통과 안 시키려고 발발발 떨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통과를 시켰다. 왜 그랬을까요? 뒤에 민노총이 있기 때문에. 민노총이 시켜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도대체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요? 민노총을 위한 나라인가요? 이 나라는 지금 경제력 자유도가 축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란복특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조가 경영에 참여합니다. 돈을 얼마 써라 이런 거 다 간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조가 아무리 피해를 많이 입혀도 회사가 노조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데모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이거 통과되면은. 이것도 지금 입법을 강행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험해지고 있고, 사기꾼들 같은 정치인은 25만 원씩 주겠다 지금 이렇게 외우고 있죠. 이 나라가 지금 점점 경제력 자유도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 점점 민노총이 주도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또 충격적인 통계, 지금 노는 청년 인구가 4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대졸자가 가장 많이 일을 안 하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죠. 두 번째, 온갖 규제들이 통과가 되면서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기업들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해외로 공장이 다 나가요. 기업이 다 나가요. 여기에 청년들이 요즘에는 그냥 단기 알바로만 만족을 하고 굳이 내가 희생을 하면서 한 직장 안에 오래 있어야 되냐, 이런 사조가 퍼지게 되면서 이 나라의 동력 같은 것도 좀 꺼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 파트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5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 첫 번째, 상권 분립이 녹아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당대표로 수사하는 사람들 탄핵, 재판하는 재판관들 새로 뽑자, 상권 분립이 살살 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경제적인 것도 완전히 양질 일자리도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권력을 하나의 정당에 다 몰아넣고 있습니다.
독일이 망했던 경로, 북한이 망했던 경로, 베네수엘라가 망했던 경로 다 그걸로 수렴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안보 위기까지 왔습니다. 안보는 뭐 레이건 대통령이 그 공식을 얘기했죠. 평화를 지키려면 충분한 힘을 유지할 때 비로소 평화를 얻을 것이다.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거를 안 지키고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같이 냉면 먹고 같이 손잡고 같이 뭐 이렇게 하면은 사이가 좋아질 거라는 세력이 또 반대편이 있습니다. 이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북한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낼수록 북한이 우리한테 잘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다 실패한 거로 다 드러났죠. 그래서 오늘은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보다도 좀 구체적으로 좀 위험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은 지도를 보죠. 지도를 보시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동이죠, 그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면전하기 직전입니다. 물론 휴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다만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 정도 강도로 싸우는 거는 지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전쟁이 있죠? 중동 여기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창 중이고 최근 뉴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해서 러시아가 최전선에 있는 군대를 빼서 우회해서 지금 뒤를 지키러 빼고 있다. 지금 계속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위험한 곳이 여기죠, 그죠? 대만과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곳이 한반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쟁이 터질 만한 스팟이 4개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4, 5년 전만 해도 이런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죠. 급속도로 갑자기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영향권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약점이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 강하죠. 국방비를 1년에 1,000조를 씁니다. 근데 2등부터 11등 국가를 다 합해도 미국이 쓰는 국방비를 압도하지 못해요. 미국은 그만큼 국방비를 많이 쓰는데 미국의 약점이 뭐냐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분산이 된다는 거죠. 전략 자산이 분산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전쟁은 장기전으로 돌입할수록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전쟁 그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두려워하는 거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전쟁을 하는 걸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 전쟁 때는 미국이 왜 한국을 도와줄 수 있었냐? 다른 데 전쟁 안 하고 있었으니까. 간단하죠.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서 어떤 사태가 터지잖아요. 미국이 과연 한국 전쟁 때처럼 화끈하게 도와주러 올까요?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얼마나 지금 대만과 미국 그리고 중국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는가 살펴보자면은 지금 3월달 기사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 이게 대만이 공식적으로 뭘 인정했냐면은 대만령 제도에 미군 주둔을 인정했어요. 미국 특수부대가 있다라는 거.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은 이 대만령 섬이 어디냐면은 중국 본토 앞에 붙어 있는 10km밖에 안 붙어 있는 이 진먼 섬이에요. 여기 있어요, 미군이. 중국 바로 밑에 지금 미군이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 엄청난 거냐면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 안 했습니다. 그죠? 원래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했다가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과 손을 맺고 중국 공산당을 국가로 인정했죠. 1971년에. 그 다음에 대만을 버렸어요, 미국이. 그래서 국가라고도 안 불렀는데 이제는 중국 바로 밑에 있는 대만의 섬에 미군이 나가 있다. 이만큼 지금 군사적 긴장이 엄청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중국도 맞불을 놔야 되죠. 미국 본토의 미군 기지 주변에 중국이 땅을 다 사놨어요. 빨갛게. 이거는 정말 지금 총소리만 안 들렸을 뿐이지 거의 끝까지 온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이 전쟁이. 지금 이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힘이죠. 정보죠. 전쟁 준비죠. 그럼 대만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은 전쟁세 도입도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할 걸 대비해서 미리 세금을 걷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먹방 보고 라면 먹고 캠핑 가고 기타 등등.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보망을 최대한 확대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서 어떻게 지금 국제정세가 가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부족한 게 뭐야? 어느 루트로 쟤네가 공격 오는 거야? 이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역량이 다 무너진 거예요, 최근에. 휴미트 정보 아까 다 날라갔죠. 군사기밀 날라가고 있죠. 지금 난립니다, 이 나라가. 게다가 더 지금 끔찍한 거는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장교들이 앞에 나가서 싸우죠. 젊은 장교들이 앞에 나가서 싸웁니다. 사병들을 이끌고. 높은 사람들은 다 이제 뒤에 그 후방에 있고.
그러면은 초급 장교들이 사기가 충전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나라에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역대 최고치로 초급 장교의 제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돈이 너무 적어서, 두 번째로는 대우가 너무 안 좋아서. 국가 차원에서 군인을 너무 무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병들의 군기가 말이 아니죠, 그죠? 핸드폰 보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 엄마한테 오늘 무슨 식단이 나오는지 사진 찍어 보내고, 마음에 안 들면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위에 장교한테 컴플레인하고. 당나라 군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 나라 안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무너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안보도 이런. 그러면 미국은 도대체 중국을 왜 이렇게 손보려고 하느냐? 군사적인 도전 있죠. 예, 문화적인 도전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중국을 왜 손보려고 하냐면은 기축통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있어야 군대를 유지하죠, 그죠? 돈이 있어야 금융보복으로 어떤 나라한테 미국이 원하는 걸 강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기축통화입니다. 근데 중국이 기축통화에 도전할 때 쓰는 게 뭐냐면 1대1로 전략이라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이 전 세계에다가 도로망을 깔고 건축을 해주는 건데,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그러면은 이거를 할 때 공짜로 해주나요, 중국이? 다 돈을 그냥 빚을 져서 그 나라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서 뭘 한다. 너 도로 지어줄까? 돈 빌려서 해. 돈은 나중에 갚고.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프리카랑 중동 국가는 돈이 없어요. 건설할 때는 땡큐인데 나중에 중국이 돈 갚아 이러면은 돈이 없는 뎁쇼? 지금 이게 다 걸려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중국이 원하는 겁니다. 왜? 돈 갚을 때 위안화로 결제를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유통량이 많아지면 달러를 위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축통화가 되려면 유통량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에 돈을 많이 풀어야 미국의 기축통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론상 금융학적으로 위안화가 미국의 기축통화를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단 하나의 경우를 빼고.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장기적으로 하면서 통화를 남발하게 되면서 달러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면 위안화가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게 그거입니다. 중국은 절대로 미국이랑 절대 싸우는 전략을 안 쓰려고 합니다. 최후 전까지는. 그러면 중국은 미국의 힘을 빼는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 군데 싸워. 돈 써. 화폐가치 떨어져. 그러면은 패권지휘국 내놔.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부정선거 시비로 내전을 일으키는 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이번에 부정선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두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한테 집에 가라 구구 음모론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밌죠, 그죠? 좌파 독재자 입에서 구구 음모론자들아 집에 가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말 쓰죠, 그죠? 미국에도 똑같은 말을 씁니다. 미국은 참고로 부정선거의 역사가 깁니다.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미국 최고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 수백 건의 케이스가 다 있어요, 미국에. 최근에는 코네티컷에서 너무 그냥 마음대로 우편 투표지를 막 집어넣다 걸려가지고 판사가 이거는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선거 다시 해라, 부정선거니까 부정선거 판결 내렸어요, 코네티컷은. 그러면은 중국의 전략은 뭐냐? 부정선거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도 그들의 목적이지만 진짜 목적은요, 미국의 정통성과 미국의 선거 무결성 때문에 내전 일으키는 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지면은 승복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중국의 전략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알고 무조건 이번에 이기려면은 too big to rig. 그러니까 무조건 크게 이겨야 5%대로 이기면 안 되고 10% 30%대로 이겨야 부정선거를 해도 우리가 이긴다라는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힘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는 거 우리한테 교과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지키려면 우리의 정신이 살아 숨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안보기관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미국이 과거 미국이 아니에요. 저는 미국을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미국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한미동맹 영원해야 됩니다. 한미동맹 forever. 미국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미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미국이 큰 전략을 짠 게 뭐냐면은 러시아랑 중국이 지금 미국이랑 거의 대리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대륙 안으로 가둬야 된다, 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경제 제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폭탄이나 무기 같은 걸 잘 못 들어와요. 그래서 김정은한테 무기를 얻고 푸틴은 김정은한테 쌀 15만 톤과 소 3천 마리를 받아 소 3천 마리를 줬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정은 살 보니까 소 3,000마리 다 먹은 것 같은데 140kg예요 저 사람이 지금. 근데 지금 안 좋은 거를 보면은 상당히 국제 정세에 안 좋은 건 맞아요. 우리나라도 안보가 안 좋고 미국도 막 여러 이제 지금 분산된 데가 많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도전과 중국의 도전, 북중러의 연합 이런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국제 정세를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와 북한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도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미국이 마두로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니까 선거 다시 해. 여기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진기지입니다. 왜냐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중국이 사주고 러시아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활용하고 있다. 첫 번째 전진기지. 두 번째 전진기지는 이란입니다. 이란도 중국한테 석유를 수출 많이 해요. 근데 그 이란도 지금 경제 붕괴 위기 속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도 지금 탈출구를 마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도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의 앞잡이입니다. 근데 북한도 지금 어떤 위기 속에 있냐면 체제 붕괴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면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북한이 굳건해지면서 미국의 패권이 스르르 무너지면서 중국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고, 여기서 좋은 시나리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베네수엘라 무너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석유 끊기고, 이란 무너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석유 끊기고, 중국 경제 무너지고 중국이 러시아 석유 못 사주면서 이 두 국가가 무너지면서 북한도 무너지는 체제로 갑니다. 지금 굉장히 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인류사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엄청난 이 모멘텀 속에 있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근데 이거를 지금 알고 북한을 살려주기 위해서 중국이랑 러시아가 바통 터치하면서 계속 김정은한테 먹을 거 주는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지금 위기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김정은이 키가 165입니다. 예, 그 구두굽을 20cm를 신어가지고 트럼프랑 비슷해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키 165인데 140kg예요. 키랑 몸무게가 거의 비슷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심장을 압박을 하죠. 지방과 살이. 혈관이 안 돌아. 혈관에 피가 안 돌아. 그러니까 심장에 피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심장약을 온갖 걸 다 먹었어. 막 독일에서도 구하고 프랑스도 구했는데 그래도 안 들어 이제. 그래서 이제 사슴 잡아가지고 이상한 걸 먹고 있대요. 죽을 때 다 됐거든요, 김정은. 정말로.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대의 흐름을 아니까 대통령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비판할 건 많이 비판해야 됩니다. 당연히 비판해야 돼요. 사람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정세의 흐름만큼은 잘 읽고 있는 게 최근에 연설한 게 뭡니까? 탈북자의 날 제정했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언했어요. 그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광복절 기념사에서 무슨 말 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보고도 인사하면서도 2,600만 북한 동포들한테 들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북한의 주민들이 자유의 소식을 듣도록 정보 접근권을 허락을 하겠다. 이 뭐냐면은 북한 정권 무너뜨리기 위한 연설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하면은 무너질 수 있다고 직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 네, 마지막으로 가족과 넘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가족과 기독교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약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레이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별사 때 All great change in America begins at the dinner table. 모든 미국의 위대한 변화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온다. 미국에서. 참 대단하죠. 링컨이 그 위대한 정신, 숭고한 정신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오두막집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두 분 있었죠.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독서를 하고. 링컨 어떤 사람이냐면요, 변변한 대학 졸업장 없어요 그 사람. 근데 링컨의 그 고급스러운 정신세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세 개입니다. 어머니, 성경, 독서. 링컨은 맨날 책만 봐요. 링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백악관에서 다리를 늘어뜨려 놓고 다리가 기니까 책만 봐요. 그다음 링컨이 또 좋아했던 게 본인의 첫 번째 어머니죠.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사랑. 거기서 도덕을 배운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좋아했던 분이. 미국의 문화는 뭡니까? 각자가 성경을 보고 가정에서 성경적인 대화를 하고 또 그게 사회 질서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레이건 그거 알았던 거예요. 고별사 중에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 내가 뭐 소련을 붕괴시켰고 뭐 그런 말 할 법하잖아요. 근데 고별사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가족, 대통령이 할 일이 있지, 국무장관이 할 일이 있어요, 국방장관 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이 나라 진짜 아메리칸 스피릿은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우리나라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요, 국방장관이 아무리 잘하고 군대가 아무리 튼튼해도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거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가정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 가정을 위협하는 게 최근에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도 피부양자로 가능하다. 건강보험. 그러니까 사실 동거를 거의 사실 혼으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차별금지법으로 지금 되는 거죠. 이 타이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가정의 정의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어마무시하게 앞으로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건강 가정기본법 이런 것도 나쁜 거고, 그 다음에 비혼 출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민주당이 몇 년 전부터 공약을 내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사유리 씨가 대표적인데 남편 없이 애를 낳았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비혼 출산 제도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여성들을 돕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결혼 없이도 아이를 막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막 양산되는 거예요. 사유리 씨가 어떤 고민을 했던 저는 뭐 그런 거 모르겠고요. 사유리 씨가 됐던 민주당이 됐던 어떤 위대한 대통령도 우리 아이들로부터 아버지를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거 싸우면 되나요? 그냥 막 나가서 막 싸우자. 광화문.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해야 되죠. 근데 진짜 싸움은 뭡니까? 온전한 가정의 형상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말로도 고칠 수 없는 그 죄악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됐고 저들이 맞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 퍼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더 파괴가 될 수 있고 끔찍한 혼종이 나올 수 있고 이슬람이 더 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더 강해진다. 어둠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언약 가운데에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가정이 타락할수록 오히려 회복된 가정상을 하나님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낼 것입니다. 메신저가 타락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에 사로잡힌 메신저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 회복의 교회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독교 인구 심각하죠. 원래는 1000만이었는데 770만까지 줄어들었고 가난한 성도 빼면 500만입니다. 게다가 충격적인 거는 20대 40대 청년 인구 중에 크리스찬 숫자가 절반 이상 감소를 했다라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에드먼드 버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야말로 문명사회의 기초이며 모든 선 모든 위안의 원천이다. 이 사람이 말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모든 것의 근원에는 기독교가 있다. 교회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인간이 죄인됨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구원자가 정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치고 거기에서 모든 선한 것이 나오고 거기서 모든 위로가 나오고 거기에서 모든 위안이 나온다. 오늘의 메시지를 요약을 하고 맺겠습니다. 이 나라 안보 기밀들이 막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체제 속에서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바깥 세상은 난리입니다. 중동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 유럽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 미국과 중국이 언제 충돌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혼 출산도 장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까지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이슬람까지 넘어와서 우리 교회 앞에도 애들한테 포교 활동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퍼지고 있어요.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원인 진단 링컨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축소가 되는 만큼 어둠이 짙어지고 있는 그림을 제가 정치학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원인 진단이 이러할진데 뭘 해야 되죠? 우리는 철저한 회개와 그들 한국교회라는 추상적 대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뭉쳐져서 이 나라가 지금 침체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원인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다 끝난 거냐? 아닙니다. 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어두움이 지배하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는 지배하는 거예요? 주권이 지배하는 역사인 거예요? 후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굉장히 어두웠던 거 아십니까? 당시의 정세가 흑사병이 퍼져가지고요,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다 죽었어요. 그죠? 그 침체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길거리에 4명 중에 1명 그냥 죽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돼 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왜 노동자들이 따라 나왔을까요? 혁명하자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경제도 침체야.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게다가 북방의 이민족들이 막 침략을 해.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선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 얼마나 답답하고 어둡고 어둠의 터널 같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둠에서 끝나십니까?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피와 마틴 루터를 활용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방이 쪼개지고 공화국이 몰락하고 자유라는 것이 완전히 퇴보할 때에 링컨이라는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미국이라는 연방을 유지시키십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적화가 되고 완전히 사라질 뻔할 때에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 기도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공산으로부터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어둠이 관영할 때에 주여, 우리가 기도는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나라가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모든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투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때에 위대한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안보의 영역이 회복이 되고 상권 분립이 질서가 잡히고 법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성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각성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들어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나만 아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만 아는 인생에서 이 나라를 걱정하고 긍휼한 마음, 이 나라의 죄를, 내 죄를 동일시 여기고 회개하는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남은 마지막 긍휼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과거에도 죽어갈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죽어갈 때 또 일으키시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은혜의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원래 가졌던 그 뜨거운 기도를 회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원래 그 순전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한국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아직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시대에 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들을 준행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맡은 바 통일한국과 이 나라에 만연한 모든 범죄들을 주님 법치의 이름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의 교회가 하나님 그저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 이 엄중한 시대에 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 이때에 하나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회복된 교회가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이 나라의 회복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